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장입니다. 현재 시간 7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뭐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시장의 하락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수급에 의한 어떤 시장의 하락들이 종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급과 어떤 종목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결정을 짓는 것은 역시 수급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리 멋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적도 역시 최고이고 뭐 아주 멋진 종목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수급에서 어떤 수급에서 흔들림이 나온다면 좀 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수급이 어떤 종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았을 때 수급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수급에 의해서 종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시장의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저희의 포트폴리오의 모든 종목을 전체 이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죠? 아마 같은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할 일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팁, 어떻게 하면 이 약세장을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약세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컴퓨터에 뭐가 X자 표시가 자꾸 나네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예. 고장난 게 아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컴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컴퓨터를 전혀 못 다룹니다. 그래서 간혹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식 하시는 거는. 하지만 이 HTS는 컴퓨터를 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 메뉴에 있는 것들 한 번씩 다 눌러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보면 외인과 어떤 기관의 어떤 양매도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합이 한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만 2천억 정도이면 코스피로 환산해 보면 지금 규모로 따지면 한 1조 이상의 매도이거든요. 순매도. 1조라는 금액이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도 1조 정도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강한 매도세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조금 2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역시 또 금융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금융투자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뭐라고 할까요? ETF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바스켓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조금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요소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기간 누계를 볼게요.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폭보다는 전체 기간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간 동안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보면 지금 코스피의 기간 6월 달부터 7월, 8월 이렇게 보는 겁니다. 9월, 10월, 11월 현재 외국인이 빨간색이니까요. 쭉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고
요 당시 때 기억나시나요? 7월 24일인가 25일인가였죠. 이때부터 외국인이 쭉 빠져나가고 난,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가요? 그 추석 바로 전까지였죠. 추석 이후에 바로 반등했으니까 외국인들이 추석 이후에 바로 또 들어왔었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요 기간 때 우리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죠. 조정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외국인들의 모습이 꺾였다라는 것인데요. 꺾일 때도 보면 보통 요렇게 어떤 한 이거를 흔히 뭐 쌍봉이라고도 하죠. 이런 표현을 저는 잘 좋아하진 않는데요. 보통 이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의 기간의 누계를 보면 6월 달부터의 누계를 보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쭉 가다가 잠시 요 언저리가 10월 잠깐 초였던 거예요. 10월 초에 잠깐 눌려주고 바로 11월 들어서면서 바로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강했던 이유는 그 10월 중반 정도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들어왔다가 요 시기 11월 넘어서 같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센 거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업종 차트를 먼저 볼게요. 업종 차트를 보면 일단 코스닥을 보면 10월 그 중순에 이 날 정도 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를 이어 나가면서 코스닥은 이제 신고가를 한번 낸 것이죠. 낸 것이고, 지금 이렇게 두 번 정도의 분산이 있었고, 사실 이것을 약간 저도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인데요. 요때 세 번의 분산과 두 번의 분산, 그러니까 5회 정도의 어떤 분산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는데, 이 과거 앞전에 이렇게 분산이 많았습니다. 사실 분산 많았었는데, 이거를 죄다 무시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이후부터 총 하여튼 합이 5번의 분산이 나오긴 한 겁니다. 일단 분산이 나온 거긴 하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피를 이제 보면 코스피는 꽤 많은 분산이 나왔었죠. 코스피 역시도 코스피 제가 이거 기간 누계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의 기간 누계를 보면 거래소는 이 언젠가요? 그 10월 바로 되기 전부터 쭉 올라왔죠. 쭉 빨간색 보면 쭉 올리기 시작했죠. 업종 차트를 보면 10월 요 언저리가 요때가 맞는 날짜네요. 요때 요 10월 요 초 때 이때부터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쭉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기간 안에서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10월부터 11월 거의 말까지 약 2달 가까이 동안에 거의 한 11차례 맞죠? 11차례? 6번, 5번 정도니까 한 11차례 정도 의 분산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사실 시장을 평가할 때는 아마 그 저희 그 회원이 아닌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소린가, 분산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동영상을 보시면 분산에 대한 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를 많이 하죠. 최근에는 뭐 환율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 전에는 중국 이야기, 그 또 전에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야기 등, 뭐 혹은 뭐 어떤 펀더멘털의 이야기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과
어떤 실적에 의한 것으로 시장의 방향을 좀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실적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말씀드렸었죠. 2018년도에 실적이 2017년도보다 더 좋은 업종은 IT 쪽과 헬스케어,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그리고 몇 개를 더 추가하자면 게임주가 있을 것이고 정부 정책 관련한 게 있을 것이고 저는 화장품도 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이제 종목을 좀 보면 되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기저효과가 좀 보이는 자동차 쪽도 자동차와 화학도 어, 조금 세진 않지만 그래도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이제 수급으로 볼 때는 일단은 일일 지수 안에서의 어떤 분산을 통해서 좀 많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는 것이 저는 ETF를 통해서도 좀 최근에는 좀 많이 봅니다. ETF를 보면서 왜냐하면 업종 지수는 실제로 거래가 되지가 않으니까 실제 거래가 가능한 ETF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미묘한 어떤 흐름을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요 이야기를 했다면 그쵸? 그리고 오늘은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ETF 얘기는 이제 잠시 하고 1번으로 생각했던 게 이익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보존하는 거. 사실 너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더 가는 종목들도 많고 사실 호텔젤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익을 보존하는 것을 1순위로 하자.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얘기했듯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식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도 원금을 보존하는 거, 세 번째도 중요한 것은 원금 보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일단은 시장에서 아주 운이 좋게 우리가 강세 시장을 한번 경험했고 요때 최근에 그죠? 요때 아주 운이 좋게 수익을 좀 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이익을 보존하는 것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리스크를 조금 더 안으면서 수익을 끝까지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단 분산이 여러 차례 많이 나왔고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꽤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아서 일단 이익을 보존하자라는 걸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서 빠질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약세 시장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바이오주들은 분명히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또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싸다고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어느 모습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쭉 가다가 강한 하락이 한번 나온 이런 위치에서 잠깐에 이렇게 양봉들은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양봉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장이 중간중간에 양봉들은 항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시장에서 아까 요 구간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동시에 시장을 전환하는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를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하죠. 그죠? 요때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니면 요 일찍부터 들어가고 싶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중간중간에 있는 기술적 반등에 조심해야 되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온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을 조심하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지금 보면 ETF를 통해서 인버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인버스는 위험합니다.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인버스로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하고 싶지 않아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를 들어갔다거나, 홀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포지션을 홀딩하기 위해서 나의 주식은 냅둔 채 인버스로 반대로 헤지를 거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주가 인버스에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보면 ETF를 한번 펴볼게요. ETF 보면 ETF에서 보면 잠시만요. 주식 차트 멀티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간 차트로 보면 코스닥 코덱스 200에 200인 거고, 지금이 코스닥 200의 인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빠진다라는 가정하에 인버스가 들어가는 것인데, 보통 약간 이것은 하락을 이용하는 어떤 공매도의 어떤 느낌과 좀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좀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인버스 종류는 거의 단타입니다. 거의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제가 이것을 종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종목으로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그 인기 있었던 아모레 퍼시픽을 한번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예요. 보면은 주간 차트상 주가가 바닥에서 쭉 올라왔던, 그쵸? 올라왔을 때 만약에 지금의 코스피가 요런 고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주가가 바닥부터 쭉 와서 지금의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인버스 혹은 공매도의 패턴처럼 이런 쪽에서 포지션 잡아버리면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 반발 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점의 징후 이후에는 보통 상당한 시간, 보통 5개월에서 뭐 9개월 정도까지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후에 매도 포지션 하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요럴 때도 보면 이렇게 주가를 빠지고 났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성공할 때까지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반등을 인정해 주기도 하겠죠.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간다면 반등을 인정해 주겠는데, 그것이 아닌 이 박스권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하방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 안에는 횡보 구간이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안에서 보통 주가들은 어떤 모양을 갖냐면, 여기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요 날의 최고점 신고가를 마지막 랠리 이후에 정점이죠. 천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후에 주가는 보통 빠지고 이 빨간색 50일 이동 평균선을 한 3, 4번 이상 건듭니다.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뭐 네 번 이 정도 해가지고 보통 쉽게 빠지지 않아요. 한번 큰 상승을 얻었던 것들은 여기서 계속 반등이 이 50일 이동 평균선 혹은 뭐 60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반등 주고 빠지기로 3, 4차례 정도 한 이후에 거의 마지막 이 어깨자리 쪽에서 진짜 하락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하락의 모습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에서 공매도를 하면 모를까, 바로 요 고점에서 하루 이틀을 보고 인버스를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과거에 SK 하이닉스도 요 자리를 한번 볼게요.
요때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꽤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을 때도 천장이다, 고점의 징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고점 징후 이후에 하락이 나오긴 하는데요.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자, 이것을 하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빠지고 50일 이평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까지도 계속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락을 보이거든요. 특히 요런 자리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의 주 메인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 인버스도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의 지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의 지수를 보면 코스피, 일단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고 하면 약간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으로 봐볼게요. 예를 위해서 드는 거니까. 진짜 공매도 자리는 어느 자리였냐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 다음에 이 어깨 자리, 요 자리가 이 자리가 인버스를 하기에 적기인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는 거의 뭐 요 정도나 혹은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잠깐의 하루 이틀의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손이 느린 직장인인 분들이 이런 인버스 매매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계속 약세로 이제 앞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를 조금씩 해볼 수는 있지만 비중은 아주 작게 주식 투자 자산의 10% 미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낫고, 그거 역시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한 11차례, 코스닥은 5차례 정도의 분산이 나왔고, 우리는 아주 운이 좋게도 시장에서 수익을 낸 것을 이익 보존을 위해서 이익 실현을 전체 다 하였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역시도 타 종목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익 보전을 하셔도 좋고, 혹은 아깝다라고 하시면 짧은 이동평균선, 한 5일 정도의 이동평균선 혹은 뭐 10일 정도의 이동평균선을 매도 기준으로 잡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전환이 되더라도 그냥 계속 한 번에 빠진다는 게 아니죠. 들쑥날쑥 한다라는 건데요. 이때 어떤 기술적 반등에 속지 말자, 기술적 반등에 내동매매 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특히 요 기술적 반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들은 급등 급락을 최근에 보였던, 특히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더 속지 말자라는 것이고, 일정 부분의 신고가를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버스 ETF를 하지 말자입니다. 이거를 하자라는 자제하자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안 했으면 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를 저희 고객 중에서도 많이 붙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저희 회원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하신 분이 있거든요. 속초에서 이제 병원 하시고 계신 선생님인데, 저도 상당히 애착이 가는 분인데요. 상당히 아쉽거든요. 항상 일이 너무 그러니까 병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볼 시간도 없는데 성격까지 급하시다 보니 이것저것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꼭 누군지 아시죠? 속초 선생님
인버스 하지 마십시오. 그 제가 얼마 전에 인버스 그 코덱스 한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였나?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적 기억나시죠? 아마 다 매도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원 중에 저희가 보유하진 않았지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YMT. 이 YMT는 제가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YMT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량이 좀 실리긴 했지만 그렇게 하락 거래량이 강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꺾이면 일단 내 종목에서 수익 난 거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4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 더 홀딩 하십시오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이후에 운이 좋게도 한 60% 이상 수익이 났지만 역시 이것도 시장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익 보존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당장 매도해도 좋습니다. 매도해도 좋고 아깝다면 5일 이동평균선 혹은 뭐 10일 이동평균선 둘 중에 하나, 그 이상 더 큰 이동평균선 말고요. 작은 이평선으로 매도 기준을 잡아서 이탈하면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유하고 있었던 게 또 추가로 보유했던 게 부이온텍. 그러니까 부이온텍은 저희는 포트폴리오가 꽉 찼기 때문에 매수는 못했고 추천만 계속 했던 종목이잖아요. 부이온텍 역시도 지금 보통 부이온텍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한 3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좋습니다. 이익 실현하셔도 좋습니다. 30% 정도면 많이 수익을 낸 거고요. 분명히 시장의 조정이 나면 이 종목도 꺾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3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저는 이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익 실현 괜찮고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중에 이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녹스.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저 역시 매우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뭐 내일 만약에 반등이 오전 중에는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은 좀 하는데요. 가봐야지 알겠죠, 사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긴 했는데요. 이 종목도 수익이 꽤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이익 실현 혹은 적어도 10일 이평선까지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5일 이평선에서 매도도 좋고 10일 이평선 매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개 더 설명을 드렸던 거 SKC 코롱 PI, 이 종목 역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역시 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서 다 지금 아주 위험한 모습인데요.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늦어도 11 이평선까지 깨는데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이 검은색이 11 이평선이거든요. 여기까지 깨는 데까지도 기다려서 이런 하락을 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개 소개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전체 종목 다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몸이 좀 많이 아팠는데요. 이상한 좀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 제가 몸이 되게 아픕니다, 보통. 이게 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픈 것처럼 저는 지수가 빠지면 몸이 어디든 하나가 꼭 고장 나는 것처럼 이렇게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장 끝나고 예, 병원 갔다 오고 뭐 한 두어 시간 뻗어 있다 정신 차리고 또 방송을 하는 건데요. 시장이 좀 빨리 좋아져서 저도 좀 컨디션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약세 시장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일단은 제가 월간 차트를 펴놓고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를 펴놓고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ETF로 월간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뭐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들도 현업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하는 것이고, 월간 차트로 해가 바뀌기 전에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으로 방향성을 좀 보는 거는 뭐 누구나 많이 하는 겁니다. 이유는 기술적 매매를 무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본적 매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뭐 IT나 헬스케어 쪽에 성장성은 좋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간 차트상에서 월간 차트와 MACD를 메인으로 봅니다. 이 월간 차트의 캔들과 MACD,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파란색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이 가운데 요 선을 요게 요렇게 해서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합쳐지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습이 최근에 비슷했던 게 코스닥 150을 한번 보면, 레버리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멀티 차트로 해가지고, 월간 차트에서 001, 요 모습, 지금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의 월간 차트상에 요런 모습들, MACD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 당시 때 뭔가 묵직한 게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이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모멘텀, 어떤 실적, 무슨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저는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빠르게. 현재 경기보다도 언제나 항상 주가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이 주가의 모습들을 기술적인 어떤 보조 지표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다, 도움을 주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펼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할 일. 저희도 이것을 지수가 돌아 나가기까지는 이제 매일매일 할 것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의 중요한 어떤 것들 중에서 꼭 하는 부분입니다. ETF로 활용하는 거. ETF에서 월간 차트를 펴놓고 스토캐스틱과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를 함께 좀 활용하는 거. 제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화학 업종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 ETF 화학 업종 안에 여기 보면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타이거 화학이라는 ETF를 눌렀고, 누르게 되면 이 ETF 안에 현재 그래도 속해 있는 종목들을 비중으로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비중이 있거든요. 비중대로 하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이런 식의 비중으로 쭉 종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일일이 다 하는 것이라 아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저희도 이게 매번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덱스 에너지 화학을 눌러서 이 안에 종목들을 쭉 나열해 봅니다. 나열해서 비중대로 순서를 맞춰 보고, 이 안에 비중대로 보면 LG화학이 가장 높죠. 일단은 요거 에너지 화학의 차트 있는 그대로를 먼저 봅니다. 만약에 에너지 차트 화학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관심권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향하는 것들, 요렇게 올라가는 것들, 요런 구간들이 관심권으로 둘 구간인 겁니다. 특히 그리고 이 가운데 위에 있는 것들, 여기가 구간이에요. 이 가운데 여기서는 요거까지는 관심은 두지만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왜냐면 이 가운데를 뚫지 못하고 또 내려오죠. 여기까지의
요 구간에서는 주시를 하고 있다가 거의 요 정도 돌파할 때 여기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부터는 이제 매매 대상으로서 더욱더 주시하는,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는 구간은 이 중간선 위에 있는 이 상승 곡선을 타는, 검은색 위에서 이 상승 곡선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도 이 색깔이 과열이 되는 이 진한 색이 오기 전 요 언저리까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요 정도 구간, 막상 요 정도가 매매할 수 있는 두 구간인 거고,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는 이 부분은 보유자의 몫인 게 더 맞아요. 홀딩하는 부분인 거죠. 이 과열된 부분, 어떤 존에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에너지 화학 쪽이 우상향이지만 과열권에 있으니까 매매는 할 수가 없겠구나. 그쵸? 추가 매수는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탑픽을 찾아보라면,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송원산업이라고 어디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송원산업 여기 있습니다. 송원산업을 저는 좀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에너지화학에서는. 지금 보면 처음에 땅 시작이 됐죠. 밑에서 올라가면서 땅 시작이 됐고, 이 중간선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올라갔던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해서 요 정도까지가 매매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 과열권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보유자의 몫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장기업 기업 편람을 보는 거죠. 기업 편람을 실적을 본다라는 것인데요. 실적을 보면 일단 다 걷어내고 가장 꼭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던 요거 ROE를 한번 보자는 거죠. ROE가 이번 연도에 2017년도에 10이라는 ROE인데요. 2018년도에 17로 ROE가 변해요. 송원산업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 송원산업에 하는 일도 역시 좋아요. 그러니까 과점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가 좀 올려놓긴 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월간 차트에서도 좋지만 일간 차트에서도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월간 차트에서 보고 관심을 갖고 주간 차트에서 거래량을 확인하고, 그죠? 월간 차트에서 주시를 하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일간 차트에서는 디테일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좋아도 실적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실적이 좋아야 되고, 플러스 수급, 누군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원산업은 이 모든 걸 다 갖춘 모습이고, 시장이 꺾이지만 않았다면 더 강하게 갈 종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회사이고, 국내 점유율 1위, 세계에서 2위인 회사이고, 가장 이 회사가 매매할 때 불안하지 않은 것은 최근 15년 동안에 이 회사 같은 업종에 어떤 도전자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계속 과점 형태로 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의 ROE는 ROE와 PBR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실적이 움직일 때 주가도 움직인다. 이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바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식 전량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종목을 디테일하게 찾을 것이고, 제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한 3시간 누워 있다가 잠깐 책상에 한 30분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좀 몸이 빨리 좀 회복하는 대로
카페의 좋은 종목과 그리고 저희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제휴 전문가 쪽에 보면 평생 투자 추천 종목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이제 다 매도됐기 때문에 상관없죠. 이걸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도 올려놓고 카페를 통해서도 좀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그 제휴 전문가 요 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이용하는 방법은 저희 회사에 전화하시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한번 봐볼까요? 뭐 반도체 한번 볼게요. 반도체는 어때요? 이제 한번 시장에서 일단 강세가 들어오긴 했죠, 사실. 그죠? 강함이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은 매도한 이후 재진입할 때는 이렇게 강한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어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오실레이터는. 근데 계속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요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 한번 돌파를 해서 이때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매매를 해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월간 차트 상에서 저희가 바닥을 잡는 거를 확인해 드렸을 때 그쵸? 이때 한번 잡히고 요때에 이 가장 낮은 바닥권 뭐 여기가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요번에 이제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적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이 중간선을 두 번 테스트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쪽도 코덱스 자동차 쪽은 ETF로만이라도 접근도 가능하다. ETF 그러니까 대신에 지수가 돌아갈 때는 ETF에만으로도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ETF만도. 그리고 이 안에서 얘 어떤 종목을 좀 검색해 보면 비중대로 나열해 보면 아이고 잘못했네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그냥 등락률로 봐보겠습니다. 괜히 비중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락 보면 뭐 현대모비스도 있고 비슷한 모양이죠. 지금 바로 차트 변경했는데 그죠? 아마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도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보면 현대모비스 ROE가 역시 8에서 9로 늘죠.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적과 차트를 같이 한 번씩 보는 겁니다. 현대위아 실적 좋은 건 알죠. 하지만 아직도 바닥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는 양으로 전환을 했지만 아직도 스토캐스틱 자체가 이 스토캐스틱의 그 수치는 변경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좀 멀었다 라는 거고, 금호타이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좋고, 볼게요. 실적까지 실적이 확 턴어라운드 되죠. 2018년도에 그쵸? 빨간색이 확 없어지죠. 아주 강한 어떤 시세를 한번 뿜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큰 의미로 이렇게 왔는데요. 요 중간선을 돌파를 하고 이 파란 게 빨간색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매매를 하시길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ETF로 쭉 보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관심이 가는 쪽이 경기소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소비재는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경기소비재 차트를 보면 보통 이렇게 이 영선을 한 방에 뚫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두 번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더 강할 때가 많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양선 돌아왔고, 이 밑에에서 바닥을 신저가인 바닥이 한번 나왔고,
그렇고 경기 소비재 역시 실적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좋고 이러면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라고 보는 거는 차트와 실적을 같이 보는 거겠죠. 차트와 실적. 한번 그냥 오늘의 등락으로 한번 봐볼게요. 호텔신라도 사실 좋은 모습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좀 아깝습니다. 호텔신라. 영업무역은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그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업무역은 ROE가 그쵸, 내년에는 빠집니다. 올해가 10이었는데 내년에는 9로 빠지거든요. 이런 종목은 매수 관점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코웨이도 사실 좋은 모습이에요. 코웨이도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그리고 요게 양선으로 돌파될 때 저는 이거 좀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웨이 역시. 그리고 쭉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그렇죠? 한세시럽도 한번 볼까요? 한세시럽도 거의 뭔가 오는 느낌이죠. 일단 실적을 먼저 볼게요. ROE가 이번 연도에 12였는데 2018년도에 15 증가하죠. 그러면은 월간 차트도 상당히 큰 하락을 나온 이후에 쭉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돌파를 아직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이 정도인 거고, 이 지금 바닥을 한번 잡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도 좀 의미 있게 좀 보자라는 것이고, 경기 소비재 쪽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괜찮아 보일 IT 쪽도 봐야겠죠. IT 쪽을 보면 IT 쪽은 사실 지금 과열권이 꽉 차 있죠. IT 쪽은 그렇죠. 그래서 IT 쪽은 상당히 매매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신경 써서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수로서만 보자, 매매 대상으로서는 이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건설업도 한번 봐볼까요? 건설업은 아직은 어때요? 일단 이 과열권에 이 양선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모습이 지금 영선을 밑으로 깨버렸죠. 이것이 잡고 올라오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아마. 이 월간 차트상에서의 구조를 보면. 그리고 최근에 괜찮은 쪽 여행 레저 쪽도 괜찮고, 그렇죠? 한류라는 ETF도 괜찮고, 헬스케어도 괜찮고, 요 정도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TF로서 시장을 보는 걸 좀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는 제가 회원들한테만 이런 잔소리를 하는 어떤 의미보다는 사실 제 자신한테 저 역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원칙을 지키자라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너무 듣기 싫다라고 듣지 마시고 저한테 하는 소리라고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분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까지도 이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깝다면 5일이나 10일 이평선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이 약세일 때 우리의 할 일은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어떤 관심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방법으로 ETF를 좀 활용하자. ETF에서 월간 차트를 보고 활용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확인하고 일간 차트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확인하자. 반드시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차트가 이뻐도 제외하여야 한다. 이 정도까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회원이 되신 분들이 보면 지금 가입한 지 한 달 미만 혹은 2, 3주, 1주 정도 한 달 미만이라고 해볼게요. 한 달 미만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매매하시기가 조금 재미없을 겁니다. 다 이익 실현 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을 좀 갖고 시장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원칙을 좀 지켜 나간다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고, 비중을 지키는 것이고, 이익과 손절의 폭을 3대1 정도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지수에 순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믿고서 한번 가다 보면 보통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약세 시장일 때는 좀 힘들겠지만 좀 시간을 둔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다가가 보자. 그래서 조금 재미없겠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가입하고 한 달 정도 미만인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기술적 반등, 2차전지나 바이오 쪽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당분간 무시하자까지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